제1장. 하늘이 갈라진 날, 자포리자의 아침 추위는 마치 작은 강철 바늘처럼 프레드의 뺨을 찔러댔다. 무자비한 기세로 찾아온 겨울은 도시를 얼음 수위로 덮어버렸고, 드니프로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텅 빈 대로를 휩쓸며 외로운 해닌들에게 화푸이를 해대고 있었다. 낡은 무스탕 자켓에 몸을 파묻은 프레드는 정류장의 익숙한 자리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전광판의 숫자는 5시 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버스가 오려면 아직 7분이 남았다. 그는 온기를 조금이라도 지키려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넣고 희미한 여명조차 제대로 비치지 않는 회색빛 지평선을 응시했다. 그의 나이 22. 그날 아침 전까지 그의 삶은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5시 45분 기상. 아버지가 틀어놓은 아침 뉴스의 나지막한 소리를 배경으로 하는 빠른 아침 식사. 잠든 어머니의 볼에 남기는 작별 키스. 그리고 잠든 도시를 가로질러 공장으로 향하는 출근길. 그는 그곳에서 3년째 금속 제품 제조기계의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기계유와 금속 색가루 냄새가 배어있는 고된 일이었지만 정직한 노동이었다. 그 일은 그에게 어른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필요한 존재라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부모님, 그리고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사는 16살짜리 남동생 알렉스와 함께 살고 있었다.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그의 가족은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나갔고, 집안에는 아늑함과 조용하고 견고한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동쪽 먼 곳에서 둔탕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소리라기보다는 밀도가 높은 소리였다. 마치 거인이 거대한 망치로 배지의 모루를 내리친 것 같았다. 프레드는 움찔하며 귀를 기울였다. 몇 초 뒤 굉음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다시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다. 불꽃놀이인가? 그는 애써 태연하게 생각했다.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찍 일을 시작했나 보지. 그것은 거짓된 위안이었지만 그는 가벼운 불안감을 떨쳐내며 익숙한 세상의 질서를 믿기로 했다. 5시 15분 정각. 안쪽에 김이 서린 파란색 버스가 끽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프레드는 거의 매일 보는 운전기사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창가 쪽 지정석에 자리를 잡았다. 차 안에는 기름 냄새와 승객들의 졸린 숨결이 감돌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를 훑어보았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 창밖의 세상은 어둡고 흐릿한 얼룩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무엇도 재앙을 예고하지 않았다. 공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기계 소음과 밝은 조명으로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공기는 숨죽인 대화들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탈의실에서는 평소 들리던 농담이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창백한 얼굴은 프레드가 이해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들었나? 베테랑 정비공인 보바 아저씨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동그랗게 커져 있었다. 뭘요? 무슨 폭발 소리 같은 거 말인가요? 프레드는 자켓을 옷걸이에 걸며 어깨를 으쓱했다. 폭발 정도가 아니야. 전쟁이야, 프레드. 전쟁이 났어.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했어. 비행장이고 키이우고 다 폭격하고 있대.
그 말은 무겁고 비현실적인 바위가 되어 공중에 매달렸다. 프레드는 보바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며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전쟁. 그 단어는 지난 세기의 흑백 뉴스나 역사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었다. 여기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내 인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겨우 입을 뗐다. 심공이라뇨? TV에서 발표했어. 모든 채널에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프레드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썼다. 엄마, 전쟁 났대요. 러시아가 공격했대요. 집에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답장을 기다리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걸어보았다. 똑같았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시도했지만 페이지는 열리지 않았다. 수백만 건의 접속 요청과 쓰나미처럼 나라를 덮친 공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통신망이 마비된 것이다. 비현실적인 느낌은 순식간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로 바뀌었다. 집에 가야 했다. 당장. 그는 거의 뛰다시피 작업 반장실로 달려갔다. 반장님, 저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급해요. 가족들이... 켜져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TV 앞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던 반장은 손만 휘저었다. 가게, 친구, 어서 가. 오늘은 다들 집으로 보낼 거야. 일이 손에 잡히겠나. 돌아오는 길은 영겁처럼 느껴져졌다. 버스는 이미 운행을 멈췄다. 그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타기도 하고 살기를 띈 것처럼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걷기도 했다. 도시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안몽 속에서의 기상이었다. 거리는 차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상점을 향해 달렸다. 한 여자가 현금 인출기 앞에 줄을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집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색이 된 어머니는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그를 꽉 끌어안았다. 평소 침착하고 냉정하던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방안을 서성거렸다. 알렉스는 인터넷이 끊기기 직전에 본 것들, 폭발 영상과 패닉에 빠진 메시지들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흥분해서 떠들고 있었다. 가족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식어버린 차가 김을 잃어가는 주방 식탁에 들러앉아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떠나야 해요. 당장. 서쪽으로 가요. 어머니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짐 싸서 가자고요. 어디로 간단 말이오? 아버지가 현실적인 지적을 했다. 가서 어디에 살고 집세 낼 돈도 얼마 없잖소. 그럼 여기서 뭐래요? 여기는 폭격을 맞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기다려보죠. 상황이 좀 명확해질 때까지요. 프레드는 공포로 속이 울렁거렸지만 애써 이성의 끈을 잡고 제안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결정이 내려졌다. 가장 필요한 물건과 서류만 챙겨 다음 날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 국경 쪽으로 떠나기로 했다. 깨지기 쉬운 불안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 무렵 프레드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들은 긴급 속보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떨리는 목소리의 아나운서는 계엄령 선포에 따라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의 출국이 금지되었다고 알렸다. 주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프레드는 천천히 아버지와 알렉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22살이었다. 그 법은 그에게 정확히 적용되었다.
몇 시간 동안 세운 계획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럼 아무데도 못 가겠구나. 아버지가 체념한 듯 조용히 말했다. 남는다. 우크라이나 서부로 이동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그곳의 월세가 수십 배나 치솟았다는 소식에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의 도시, 끔찍하게 변해버린 새로운 현실 속에 갇혀버렸다. 전쟁의 첫날이 끝났다. 그들 앞에는 어둡고 두려운 미지의 세계만이 놓여 있었다. 제2장 대기 모드의 삶. 2월 24일 이후의 삶은 산산조각난 거울을 억지로 맞춰놓은 것 같았다. 비친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동물적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공포뿐이었다. 전선이 어디인지, 적이 어디로 오는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공식 뉴스는 빈약했고 불투명한 암시로 가득했다. 공기는 들불처럼 번지는 소문들로 가득 찼다. 탱크가 이미 키이우 근처에 있다. 하르키우가 함락됐다. 오데사의 삼육작전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보의 조각들을 낚아챘다. 그때 유행을 넘어 생존의 필수품이 된 것이 텔레그램 채널이었다. 예전에는 IT 전문가나 암호화폐 애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메신저 텔레그램은 정보의 진공 상태에서 유일한 빛이 되었다. 프레드는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앱을 설치하고 공식 채널, 자원봉사 채널, 분석 채널 등 수십 개를 찾아 구독했다. 휴대전화 화면은 지옥을 들여다보는 창이자 동시에 희망의 원천이 되었다. 이곳에는 참모본부의 브리핑, 병력 이동 소식, 전투 현장의 사진과 영상, 파괴되거나 노획된 적장비 목록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그것은 히스테릭하고 혼란스럽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전쟁의 맥박이었다.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검증된 소식통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텔레그램은 산산이 조각난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신경망이 되었다.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규칙을 강요했다. 어느 일요일 새벽 5시경, 도시는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요동쳤다. 창문이 덜덜 떨리고 천장에서 회반죽 가루가 떨어졌다. 프레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나중에 텔레그램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교외에 버려진 생산공장이 피격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너무나 짙고 생생해서 프레드의 가족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주일 예배가 취소되었다. 목사님은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십시오. 전국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도시는 죽은 듯 고요해졌고 방위군의 순찰을 위한 무대 세트장처럼 변했다. 초기 몇 달간 또 다른 악몽은 등화관제였다. 적기에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창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저녁이면 그들은 두꺼운 담요로 덮은 스탠드 불빛이나 휴대전화의 희미한 빛의 의지에 앉아 있었다. 집 창문은 여느 집들처럼 낡은 담요로 가려졌고 폭발 충격에 유리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이 테이프가 십자 모양으로 붙어 있었다. 가끔 담요 틈으로 밖을 내다보면 프레드는 불빛 하나, 인기척 하나 없는 죽은 도시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전율일 정도로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다음 시련은 물자 부족이었다. 시작은 휘발유였다. 정유시설이 공격받은 우크라이나는 끔찍한 연료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주유소의 줄은 킬로미터 단위로 늘어섰고 몇 시간은 기본이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당 20리터라는 제한이 생겼고 차량용 가스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어느 날 가족은 할머니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옆마을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 차에 기름을 넣어야 했다.
이틀 동안 프레드와 아버지는 주유소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나 연료 없음 표지판이 붙어 있거나 상상도 못할 긴 줄이 있을 뿐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프레드, 나 지금 외곽에 있는 오케코 주유소야. 줄이 길긴 한데 줄어들고 있어. 휘발유가 있다더구나. 곧 내 차례니까 내 앞으로 너를 끼워줄 수 있어. 빨리 와. 프레드의 심장이 희망으로 뛰었다. 그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과속을 해가며 주유소로 질주했다. 삼촌은 약속대로 주유기 근처에 있었다. 프레드는 초조하게 주유기를 바라보며 삼촌 뒤에 차를 댔다. 앞에는 차가 4대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스피커에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운전자 여러분,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주변에서 실망과 분노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절망을 본 직원이 나와서 말했다. 기다리세요. 저녁에 유조차가 온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요. 사람들은 기다리기 시작했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거나 지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프레드도 이 기묘한 대기 행렬에 합류했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더디게 흘렀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 얼음장 같은 덫에 갇혀 7시간을 보냈다. 자정이 가까워져 기진맥진했을 무렵 유령선처럼 유조차가 주유소로 들어왔다. 그 검은 황금이 탱크로 쏟아져 들어갈 때 모두가 느꼈던 안도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 속의 작은 승리였다. 식료품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전쟁 초기, 상점 지낼 때는 무서운 속도로 비어갔다. 군중 심리가 발동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재기 했다. 설탕, 밀가루, 곡물, 성냥, 소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물류가 마비되어 타 지역 공급이 끊겼다. 프레드는 아버지와 함께 뭐라도 구하기 위해 동네 상점을 샅샅이 뒤졌다. 운 좋게 통조림 하나나 파스타 한 봉지를 발견하면 큰 성과라도 거둔 양 기뻐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삶은 흉측하게 일그러졌을지언정 새로운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믿기 힘든 노력 끝에 상황은 점차 안정되었다. 해외에서 들어온 구호 물자가 큰 역할을 했다. 프레드는 집에 폴란드산 통조림, 독일산 담요, 캐나다산 구급 상자가 들어오던 날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나 물건이 아니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거대한 세계가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손을 내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버티는 힘이 되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끊임없는 위협과 함께 사는 법도 배웠다. 공습경보 사이렌은 일상의 배경음이 되었다. 사람들은 어디로 뛰어야 할지,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민방위 시스템이 부활했다. 미사일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고 운명을 망가뜨렸지만 대다수는 도시에 남아 삶을 이어갔다. 아내들은 남편을, 어머니들은 아들을 두고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버텼다. 이 새로운 현실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버팀목이자 전쟁이라는 지옥 속에서 인간다움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다. 제3장 진병사무소의 어두운 미로. 침공 초기 진병사무소, 병무청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교사, 프로그래머, 농부, 광부 등 자원 입대저들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의 눈은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손에는 개인 물품이 든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애국심이 고조되던 시기였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적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뭉친 듯 보였다. 프레드도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과 뒤섞인 의무감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 아니었고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는 그저 살고 싶었다. 그러나 전쟁은 살아있는 육체를 갈아버리는 맷돌이었다.
사상자는 끔찍한 속도로 늘어났다. 자원입대자의 줄은 듬성듬성해졌고 병력 보충이 시급해진 국가는 징병사무소에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했다. 여전히 18세에서 60세 남성은 출국 금지였지만 이제는 25세부터 전선으로 징집되기 시작했다. 자원병을 받던 징병사무소는 이제 사람을 사냥할 권리를 가진 기계, 검은 수도원으로 변해버렸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3사명으로 구성된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하며 남자들을 멈춰 세우고 군용 신분증을 요구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서류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있으면 데이터가 최신인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없으면 없다는 핑계로 징병사무소로 데려갔다. 여기서 데려간다는 말이 핵심이었다. 그것은 선택이나 소집이 아니라 포획이었다. 프레드는 어느 회색빛 비오는 날 잡혔다. 빵과 우유가 든 봉지를 들고 상점에서 나오던 길이었다. 위장복을 입고 가슴에 소총을 맨 3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신분증, 군용 기록증 보여주세요. 피로하고 무표정한 얼굴의 선임자가 짧게 말했다.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프레드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알겠어. 갑시다. 그들은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팔꿈치를 잡고 길가에 세워진 짙게 썬팅된 군용 승합차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끌었다. 차 안에는 이미 다른 청년 2명이 바닥만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징병사무소는 인간의 운명을 갈아내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분위기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소위 신체 검사라는 것을 받았다. 그것은 코미디였다. 생기 없는 눈빛의 늙은 의사는 그를 힐끗 보고는 청진기를 3초 정도 대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웅얼거렸다. 현역 적합. 학창시절 진단받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오래된 운동부상 따위는 아무도 관심 없었다.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갔다. 건강하다, 즉 총을 들 수 있다. 그 외엔 중요하지 않다. 검사 후에는 징병관과의 면담이 있었다. 서류 더미가 쌓인 책상 뒤에 앉은 그는 마치 외운 주문을 외듯 단조롭게 말했다. 훈련소로 보낸다. 무기 조작 속성 코스야. 2주 후 조국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전 지역으로 배치된다. 프레드는 식은땀이 흘렀다. 2주. 그리고 끝이다. 최전선. 죽음. 그는 보도를 통해 훈련 없이 징집된 병사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는 그에게 똑똑하고 재빠른 눈을 가진 작고 마른 대위가 다가왔다. 그래 친구, 영웅이 될 준비는 됐나? 그가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조용히 물었다. 프레드는 목이 메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다. 살다 보면 애국심이 아주 비싼 사치일 때가 있지. 대위가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 비싸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프레드는 알아들었다. 그것은 모두가 쉬쉬하지만 알고 있는 그 비즈니스였다. 삶과 죽음을 거래하는 비즈니스. 네무렉스는 5,000달러부터 시작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액스는 이스트를 넣은 빵처럼 부풀어 올랐다. 지금은 1만 달러를 불렀다. 결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엔지니어로서의 삶, 가족, 아이들, 여행을 꿈꿨다. 죽이거나 죽임당한다는 생각은 생리적인 혐오감을 일으켰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한다는 생각 또한 굴욕적이었다. 그것은 자원에서 간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자 의무라는 개념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러나 생존 본능이 더 강했다. 집에서 고통스러운 대화 끝에 가족은 결단을 내렸다. 낡았지만 멀쩡한 아버지의 차를 팔고 어머니는 할머니께 물려받은 금부치를 내놓았다.
프레드는 빌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빌렸다. 그렇게 필요한 금액 1만 달러를 모았다. 그것은 땀과 눈물, 절망의 냄새가 나는 돈이었다. 대위와의 만남은 공터에 세워진 어두운 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돈을 셌다. 다음 날 프레드는 다시 징병사무소를 찾아가 그토록 원하던 서류 한 장을 받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역 면제, 재산 전체와 바꾼 종이 한 장, 자유로 가는 열쇠였다. 하지만 그 열쇠는 녹슬어 있었다. 기차표와 여권을 들고 도착한 국경에서 매서운 눈빛의 젊은 국경수비대원은 그의 서류를 한참 동안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선임 동료를 불렀다. 그들은 한쪽으로 가서 프레드를 힐끗거리며 무언가 조용히 의논했다. 형씨, 서류가 좀 이상한데? 돌아온 선임이 말했다. 의심스러워. 내보내줄 수 없어. 프레드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프레드 같은 사람을 수백 명은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몫을 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단 한 푼도 없었다. 모든 돈은 그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들어갔다. 그는 출국하지 못했다. 플랜 A는 국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인간의 탐욕과 충돌하여 산산조각이 났다. 그를 덮친 절망감은 너무나 짙어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 앞은 다시 막다른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제4장 미지로의 도강. 플랜 B는 절망 속에서 태어났다. 합법적인 길이 막혔다면 남은 건 불법뿐이었다. 탈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조국으로부터의 도주. 그는 동생 알렉스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알렉스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나도 같이 갈게. 짧게 말하는 알렉스의 눈에서 프레드는 아이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함께할 준비가 된 성인 남자를 보았다. 그들은 접선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처지에서는 모든 것이 입소문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주일간의 수소문 끝에 그들은 인솔자라는 별명으로만 알려진 사람과 연결되었다. 만남은 버려진 공사장에서 이루어졌다. 과묵하고 고생하는 적이 역력한 50대 남자인 인솔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몰도바 국경은 드니프로강 스따라 있지. 순찰대가 있지만 간폭이 넓지 않아. 아는 포인트가 있어. 검문소를 피해 강가까지 데려다주지. 그 뒤는 너희 몫이야. 가격은 비쌌지만 징병사무소만큼은 아니었다. 그들은 프레드의 노트북과 알렉스의 기타를 팔아 다시 돈을 모았다. 준비는 초조하고 급박하게 진행됐다. 방수 배낭을 사고 비상식량, 갈아입을 속옷, 비닐로 겹겹이 싼 서류를 챙겼다. 프레드는 알렉스에게 옷을 입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쳤다. 알렉스는 원래 수영을 잘했지만 만약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자포리자의 드니프로강에 몰래 가서 반대편 강가 불빛을 목표로 어둠 속에서 수영하는 연습을 몇 번 했다. 물은 얼음장 같았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기진맥진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희생이었다. 드디어 D-Day가 밝았다. 인솔자는 새벽에 낡은 라다 승용차로 그들을 태우러 왔다. 차는 검문소가 있는 큰 도로를 피해 샛길로 구불구불 달렸다. 멀리서 군인들과 장갑차의 실루엣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인솔자는 베테랑이었다. 저녁 무렵 그들은 드니스트르강 우크라이나 쪽 기슭의 울창한 숲, 국경지대에 도착했다. 저기 덤블 뒤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 인솔자가 가리켰다.
순찰보트가 30, 40분 간격으로 지나가.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건너가. 저쪽에 몰도바야. 행운을 빈다. 그는 차를 돌려 떠났고 땅거미가 지는 숲속에 형제만 남겨졌다. 그들은 강가 덤불 깊숙이 몸을 숨겼다. 축축한 땅의 냉기가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강에서는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곧 모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불을 끈 순찰보트가 그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을 지나갔다. 심장이 동시에 쿵쾅거렸다. 기다림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이었다. 완전히 어두워졌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차갑고 짓궂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라리 다행이었다. 비가 소리를 감춰주고 시야를 가려줄 테니까. 가자. 프레드가 동생의 어깨를 짚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은신처에서 기어나와 몸을 낮추고 물가로 달렸다. 드니스트르 강의 얼음 같은 물이 살을 애는 듯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물에 들어갔고 멀리서 깜빡이는 몰도바 강변의 불빛을 향해 평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프레드가 앞서가며 계속해서 알렉스를 확인했다. 알렉스는 이를 악물고 끈질기게 헤엄쳤다. 프레드의 머릿속에는 국경 수비대가 탈출하는 사람들을 익사시키거나 반죽음이 되도록 때리고 모든 걸 빼앗아 바로 최전방으로 보낸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생각에 구명 피부처럼 매달려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다. 반드시 건너야 했다. 동생을 살려야 했다. 5분, 10분.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났다. 근육은 피로로 타들어갔고 추위로 몸이 굳어갔다. 갑자기 우크라이나 강변에서 탐조등 불빛이 수면을 훑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까지는 닿지 않았다. 그들은 발길질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불빛이 사라지자 다시 힘을 내어 헤엄쳤다. 드디어 발밑에 진흙바닥이 느껴졌다. 탈진과 추위로 비틀거리며 기어 올라온 그들은 젖은 풀밭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와 프레드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들은 꼼짝도 못한 채 누워 나뭇잎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강 건너편이었다. 자유였다. 30분 뒤 흠뻑 젖어 떨고 있는 그들은 시골길로 걸어나가 처음 마주친 몰도바 국경 순찰대에 자수했다. 대원들은 그들을 이해심 있게 대해주었고 따뜻한 차와 마른 옷을 주고 이민국 인계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국경 초소 창가에 서서 프레드는 우크라이나 쪽 어두운 조국의 강변을 바라보았다. 저곳에는 여전히 전쟁, 폭발, 공포, 진병사무소가 있었다. 이곳 몰도바에는 고요함이 있었다. 대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함,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 살아남았다. 그 전쟁통에 그것은 이미 위대한 승리였다. 맺은 말. 저는 전문 작가가 아닙니다. 부족한 필력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쟁 중 3년을 최전방 지역에서 살았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설명지에서 자포리자를 향해 미사일을 쏘는 것도 보았고 그 미사일이 날아와 꽂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결과도 목격했습니다. 제 친구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가 살아남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그는 살았고 부상은 심각했지만 장애는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목격자의 눈으로 본 전쟁을 인간성이 후퇴한 자리에 어떻게 관리들의 탐욕이 들어서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해 주시고 인도적 지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에 쓴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기를, 그리고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